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에 25% 관세율을 부과했습니다. 또 일본은 지금 선거라는 변수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적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본 내에서 또 쌀값도 폭등하고 있고요. 엔화 가치도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진설까지 돌면서 여행자들이 줄면서 일본 가는 비행기 값이 엄청 싸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이게 진짜다 아니다 말도 많고요. 그러면서 일본도 관광 수지가 좋았는데 그것도 나빠지고 있고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일본 경제가 어떻게 될지 금리도 막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니케이나 일본 엔화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외국어대학교 일본 학과 교수님이신 이창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창민입니다. 일본 학과면은 주로 뭐를 배우나요? 저희는 이제 일본어를 배우는 학과는 따로 있고 저희는 이제 일본 정치, 경제만 따로 이렇게 배우는 학과입니다. 예. 정치, 경제면 지금 최근에 제일 이제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선거, 그다음에 뭐 관세 네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을 다 잘 아시겠네요.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똑같이 25% 네네. 관세를 맞았잖아요. 네네. 근데 네네.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를 오히려 더 낮게 맞았는데 네네. 이게 추가로 협상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정도로 진짜로 실현이 될까요? 지금 이제 8월 1일자로 그때까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뭔가 협상 카드를 가지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25% 부과될 거다. 뭐 이런 서한을 한국, 일본 포함해서 14개 나라한테 보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25%였는데 25%고 일본은 상호관세 24%인데 그렇죠. 1% 올라서 25%고 어쨌든 7월 9일로 끝날 예정이었던 그 상호관세 부과가 연장이 된 게 하나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시각에서 한국과 일본은 거의 동일한 상대로 지금 보고 있구나. 왜냐하면 트럼프가 보낸 서한에 그 수신처만 이렇게 가리면 밑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그대로 똑같이 한국과 일본 똑같은 서한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얘기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미일 간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에 있어서도 한미 간의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일본 입장에서 보면 조금 4월 2일 날 일명 그 미국 해방의 날부터 해서 한 3개월 정도 이 과정을 좀 반추를 해보면 중간에 일본의 전략이 한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일본이 선제적 협상 타결 전략, 조기 타결 전략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일본은 예전에 그 아베하고 트럼프가 브로맨스라고 해서 굉장히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빨리 협상을 조기 타결해가지고 동맹국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고 그 대가로 좀 실리를 취하는 그래서 뭐 퍼스트 프렌드 전략이다, 라스트 프렌드 전략이다 하면서 가장 먼저 이 협상 타결이 굉장히 일본 전략으로서 처음에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우선 협상 대상국 5개국 중에서 제일 손 먼저 든 것도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4월 16일 날 1차 협상을 했습니다만 그 5월 달에 들어서 약간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5월 8일 날 미국하고 영국이 관세 협상 타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5월 10일 날 미국하고 이제 중국이 원래 서로 이제 관세 보복하고 재보복하다가 그거를 이제 90일간 관세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했죠. 그러니까 관세 휴전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일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일단 미국, 영국 협상 타결은 사실 일본이 제일 먼저 협상 타결해서 가장 먼저 그 뭔가 모범을 보이려고 그런 전략을 썼는데 영국이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바람에 좀 계산상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미국, 중국하고 서로 이제 관세 보복 재보복하면서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한 145%, 중국의 대미 관세가 한 125%까지 올라갔는데 그 상황에서 상당히 그 교착 상태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5월 10일 날 이제 미국과 중국이 갑작스럽게 이제 관세 휴전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잖아요. 그 얘기는 일본이 패싱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의 우선순위가 뒤로 가고 중국이나 EU가 협상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그렇게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처음에 굉장히 열심히 먼저 하겠다고 해서 트럼프의 환심을 사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중국처럼
재보복하는 이런 국가들이 더 관세 협상의 우선권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이후로 이제 7차례 협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입장 차이만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교착 상태가 이어졌는데 결국 이제 7월 9일까지 큰 변화가 없이 계속 그 상태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사실은 미국 입장이 조금 더 초조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사실은 동맹 때리기를 한 거죠. 가장 네. 한국하고 일본하고 14개 국가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한국, 일본 제외하고 다른 나라 보면 동남아나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거든요. 사실은 한국, 일본이 제일 중요한 무역 상대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미국 입장에서는 손쉬운 동맹을 때려서 사실 한국하고 일본이 중국처럼 관세로 보복하거나 하진 않을 테니까 사실 너무 손쉬운 상대고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됐든 먼저 어떤 협상을 이끌어내면 그게 아주 다른 동맹국들에 대해서 아주 본보기가 될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희생양, 뭐 재물이 됐다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한국과 일본 둘 다 지금 어떤 미국이 빨리 그 동맹 때리기를 통해서 뭔가 하나 좀 틀을 잡아야 되는 그런 이제 희생양이 좀 된 그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보통 일본이랑 한국이랑 봤을 때 일본은 이 미국의 51번째 두다 뭐 이런 정도로 거의 친미였고 우리는 약간 그렇죠. 양다리 네. 걸치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미중 양다리였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취급을 해줬으면 이제 우리도 완전히 친미로 미국이 인정해 준 건가요, 트럼프가?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일본이 굉장히 좀 약간 뭐 전략상 실수 실패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일본이 2월 7일 날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부터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네. 상호 관세에서 좀 빼주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좀 면제해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고 그 일본은 7번 이 미일 관세 교섭했지만 한국은 3번 했고 정부 네. 바뀌고 나서 한국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로 똑같이 지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그동안 했던 게 다 의미가 없고 결국 트럼프가 생각할 때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은 지금 관점에서 보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일본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뭔가 좀 보여주기 식으로 이제 선제적으로 좀 때린 느낌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20일 참의원 선거 투표일이 있다 보니까 이 정치적인 변수도 분명 일본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어떤 전략을 취할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G7 6월 16일 날 이제 G7 정상회담 전까지는 사실 일본 국내 2가지 정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빨리 미일 협상을 타결을 해서 선거에 유리한 뭔가 성과를 내자. 그래서 기대를 하는 쪽이 있었고요. 또한 잘못하다가는 미국에게 굉장히 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면 오히려 선거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가 이렇게 공존을 했는데 G7 정상회담하고 그 이후에 열흘 뒤에 7차 회담하고 7차 관세 협상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지연 작전 내지는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게 우선 6월 11일 날 베센트 장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7월 9일까지 관세 협상을 못 끝내면 지금까지 성실하게 관세 협상에 임한 국가에 한해서 연장해줄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식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 이미 연장될 거라고 시그널을 준 거고 그 상태에서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금 자민당 집권 여당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는 거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선거가 별로 일본에서 관세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참의원 선거인데 중의원 선거와 달리 이제 정권의원 교체가 일어나는 선거도 아니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자민당 내에서 이시바 총리를 대체할 만한 뭐 대항마라고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거에서 불리한 형국에서 뭐 석패를 하거나 하물며 대패를 하더라도 이것이 이시바 총리가 뭐 식물 총리는 될지언정 이런 식으로 아마 쭉
정권은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그 집권 여당 측에서도 굳이 무리해서 빨리 그 미일 관세 교섭을 해서 어떤 리스크를 키우는 것보다 그냥 쭉 이대로 유지하는 게 전략이 됐었죠. 이시바 총리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아베노믹스 쪽인가요? 아니면 반 아베노믹스 쪽인가요? 총리가 되기 전에는 반 아베노믹스였습니다. 네.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 사실은 모르던 걸 알게 된 것도 있고 현실에 타협한 것도 있고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 사실은 아베노믹스가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총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아베노믹스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돈을 계속 푼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돈을 푸는데 다만 이제 국채를 이제 줄여가고 있죠. 국채 이 매입량을 줄여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금리 정상화하는 가운데서도 아베노믹스의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의 국채 일본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세 협상에서 이제 일본이 이 국채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이 얘기는 뭐 예전부터 많이 나오던 얘기인데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 결국에는 외국 중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고 그렇죠. 뭐 중국이 3위, 영국이 2위 정도 되는데 현실성은 좀 부족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일본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미국 국채 시장에 사실은 연준하고 미국 국내 투자자를 합치면 한 80% 이상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일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해봐야 뭐 3%에서 4% 안 되는 수준인데 그 국채 시장 규모에 비해서 뭐 일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에 얼마냐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이 그 4월 9일 날 네. 상호관세 발효하는 날에 미국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잖아요. 국채금리 10년물 장기 국채금리가 그때 한 3.9%에서 4.6%까지 튀고 그래서 한간에는 일본이 국채를 팔아서 그렇다. 아니다. 중국이 팔아서 그렇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헤지 펀드들이 이제 레버리지 축소를 한 거와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이 매도를 한 게 있는데 결국에는 일본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했을 수는 있지만 이거하고 일본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 국채 매각 카드를 쓰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일본 정부나 중앙은행이 앞으로 국채 매각 카드를 그럼 쓰겠느냐? 이거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즈의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국채를 매각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뭐 달러 약세를 이어지고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엔고로 이어지면 그 엔고가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급격한 엔고가 도움이 되겠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드는 뭐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고 이야기는 해볼 수는 있는데 일본이 쓴다는 거는 사실상 거의 뭐 비현실적인 가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 제철을 미국에서 인수한다 그랬을 때 UST를 인수한다 그랬을 때 안 된다고 극구 막다가 네네. 갑자기 허락을 해줘서 인수가 이제 합의가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는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온쇼링,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장 지어라 하는 거에 일부 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일본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본토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그게 일본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일본 경제 니케이의 니케이 일본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봐야 될까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프로토콜이 제시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2023년 12월에 처음에 이제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한 1년 동안 그 매각 협상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2025년 1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마칠 때쯤에 이제 금지 허가 불허 결정 내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미국의 공급망에 심대한 그런 이제 안전보장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이유를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서 다시 재검토를 거쳐서 6월 13일 날 허가하는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3개 있는데요. 하나는 이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하는 대신에
미국의 2028년까지 뭐 110억 달러 이상 들여서 그 노후 장비나 이런 것도 다 교체하고 새로운 제철소도 짓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국내 투자 금액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골든쉐어라고 이제 황금주를 발행해가지고 정부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죠. 그 황금주라는 게 아주 한 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그 기업의 어떤 경영적인 중요한 결정 상황에서 비토를,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정부에게 줬고요. 그래서 혹자는 이게 공기업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미국 정부하고 국가안전보장 협약을 맺었어요. 결국에 지금 보면 국내 투자 많이 해야 되고 황금주 같이 정부에게 굉장한 권한을 줘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 정부와 국가안전보장 협약까지 맺어야 되는, 이게 미국에 투자를 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돼서 앞으로 아마 외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뭐 M&A를 하거나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이게 하나의 전례가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가능성이 있고, 일본에서는 이거를 오히려 차라리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낫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 투자를 할 때 어떠한 식의 프로토콜이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이런 거라면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도하는 온쇼어링, 리쇼어링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근데 일본 제철을 왜 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일본 제철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본 제철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일본 제철이 아시다시피 이제 포스코에게 기술 제한 수혜주고 그 전에 세계 1위였는데 지금 뭐 순위가 굉장히 떨어져서 사실 이걸 계기로 해서 세계 3위까지 이제 도약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일본 기업의 하나의 활로로서 지금 일본에서는 사실은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해외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일본은 이제 이자나 배당으로 자본 수익 수지를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에서는 해외 투자를 굉장히 권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일본 내부적으로는 최근에 쌀값도 1년 사이 2배나 폭등해서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일본 7월 대지진설 이야기도 있고 여러모로 지금 경제를 둘러싼 여건 자체가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요? 이게 사실 두 가지가 연결이 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쌀값이 이게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트리거가 하나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감산 정책을 계속 해와서 증산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후 이상으로 지금 폭염이 한 2년 정도 이어지면서 이 수확량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실 트리거가 뭐였냐면 2024년 8월, 작년 8월에 일본의 정부, 그러니까 기상청이 남카이 해곡 대지진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진 경보를 발령하는 바람에 이제 사람들이 패닉 상태가 되면서 뭐 이렇게 쌀 사재기를 막 하고 이러면서 부족했는데 쌀값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또 편승해가지고 또 매점 매석을 하는 유통업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더 기름을 부은 셈이죠. 결국 그러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쌀값이 한 2배 정도 올라서 굉장히 사실 서민들이 일본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쌀값이 그 중에서 핵심인데 이 필수제인데 이게 많이 올라서 고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일본의 농림수산대신이 또 엄청난 말실수를 했습니다. 이 농림수산대신이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우리 주변은 쌀이 많다, 지지자들이 보내줘서 그래서 이제 팔 수도 있다, 많아서 이렇게 농담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했죠. 그래서 이제 경질이 되고 고이즈미 신지로 새 농림수산대신이 5월 20일 날 등장하면서 반값 쌀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kg짜리 하나가 작년에 2,000엔대 하다 지금 4,000엔대 하는데 비싸네요. 다시 2,000엔대로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쌀을 지금 뭐 비축미를 60톤 이렇게 풀고 있는데 그래도 3,000엔대 후반까지 그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유통구조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제 지진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본에 7월 달에 지진 난다고 여행 안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에는요 1년에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1,000회 이상 일어납니다.
그러면 8시간 간격으로 한 번씩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익숙하고 언제든지 대비가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00년이나 50년에 한 번씩 온다고 하는 대지진이 문제거든요. 주기가 예.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본의 유명한 대지진이 뭐 아까 말씀드린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라든지 수도 직하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향후 30년 내에 올 확률이 한 80%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오늘이 됐든 1년 이후가 됐든 10년 이후가 됐든 오긴 올 거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은 여기 지진 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이 만화에서 이 만화가 문제였는데요. 이 만화가가 이제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 이제 본인이 예지몽을 꾸고 작가가 만화를 그렸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2025년 7월달에 대지진이 온다고 해서 특히 이제 홍콩에서 SNS를 중심으로 홍콩 여행객들 사이에 이 괴담이 퍼지면서 이 여행 취소 예매 그 율이 뭐 취소율이 한 50% 이상 되고 홍콩하고 중화권에서 여행 취소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동남아로 퍼져 나가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SNS 수준의 괴담이고 사실 지진은 거의 매일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 영향은 안 받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경제적인 전반적인 걸 보면 관광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는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지진보다도 이 쌀값을 못 잡는 게 지금 일본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이고 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부담. 잡을 수는 있는 건가요, 근데? 일본의 그 유통 구조가 사실은 굉장히 그 복마전이라서 우리 그 농협과 비슷한 JA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타파하지 못하면은 일본 쌀값을 잡기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사실은 그 농민들 표가 많기 때문에 자민당이 그 농협의 구조 개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